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목선 그리고 거기에 탑승했던 3명 어제 북한으로 갔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평양신문 기사 여기 있습니다. 동해 NLL 북방한계선 넘은 북선원 3명 하루 만에 송환 어제 봤습니다. 27일 밤에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우리가 예인을 했는데 조사를 벌이고 어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군 대공 혐의점 발견이 안 됐다. 그래서 바로 북한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삼척 목선 때 사흘간은 좀 대조가 됩니다.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어선 남측 선원 2명, 북한이 28일 무사귀환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남북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신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뒷말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합참, 군복, 장마당 원단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신수건은 충돌 방지용이다. 이 목소리 처음에 발견돼서 3명이 탑승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명 중에 한 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참의 설명은 장마당 원단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가짜 군복이라는 소리네요, 결국은요. 그리고 이 여기 사진 보시면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배에 보시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뭐가 하얀 게 보이죠? 이게 신수건이거든요. 통상 신수건이나 신깃발을 매달고 배를 운영하게 되면 뭔가 귀순하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충돌 방지용으로 잘복이라고 매달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별다른 대공 혐의점 내지는 뭐 귀순 의사가 없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북목선 귀순 의사 대공 용의점은 없다. 아니 합참의 결론입니다. 합동조사 15시간도 안 돼 송환 결정을 했다. 해경 NLL로 어선 예인에 인계했다. 북한 뭐 나침판의 의지에 표류한 것이다.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의문점 여전히 많은데 송환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 논란은 여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이 되면 전 조속하게 송환해 왔습니다. 40시간 정도로 조사하고 그리 급히 보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북 간에 수세에 지금 몰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기사 보셨지만요. 첫 번째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빠른 송환의 배경에 대해서 상황 관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동아일보 기사도 좀 보여주시죠. 동아일보 기사 분석은 이렇습니다. 의문점 많은데 뭔가 급급한 것 같다. 이렇게 약간 해석이 갈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상황 관리와 의문점 남았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최영선 위원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처음에 그 목선이 넘어왔을 예. 때 흰 그 표시를 예. 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기순이 아니냐 예. 이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 신문을 해보니까 아니다. 저건 뭐 충돌 방지용이다. 예. 그리고 어선 어부 3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예. 이렇게 뭐 신문 결과가 나왔으니까 돌아가기를 원한다는데 굳이 우리가 잡아둘 필요는 없죠. 이제 저 조사가 예. 3명을 조사하는데 15시간 내에 조사를 예. 마쳤다는 거거든요. 예. 15시간 내에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지만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굳이 잡아둘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상호주의 입각에서 예. 본다면은 북한 원산항에 우리가 억류됐던 우리 어부 2명은 예. 11일 만에 귀환이 됐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예. 예. 비슷한 시기에 이분들은 그냥 하루 만에 돌아갔거든요. 예. 이게 상호주의에는 좀 맞지 않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을 뭐 돌려보내는 것은 큰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다만 저 분리신문이라든지 예. 각각의 그 신문 절차가 정확했는지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재영 전 의원, 뭐 본인들이 귀순사가 없다니까 그 부분 됐는데 그러나 또 돌려서 보면 다른 관점은 대공용의점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를 15시간 만에 그냥 끝냈다. 이 부분도 계속 지적이 좀 되고 있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좀 예. 신뢰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군 당국이 우리 국민들께 좀 예. 염려를 많이 끼친 바가 예, 예.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됐냐, 어. 뭐 혐의점이 있는데 돌려보낸 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군 당국에서부터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예.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철저히 밝혀져야 할 텐데 너무 손쉽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적인 점검도 있을 수 예. 있을 것 같고 또 다행히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또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7월 질의를 국회가 하고 안보 국회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당국에서도 답변을 할 텐데 예. 이런 과정에서 좀 말끔하게 의혹이 없다는 것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선은 안심하고 어떤 상황이든 이제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예. 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예. 의문점이 많은데 송환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의 그 생각은 아마 이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당국이 이번 목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국방부에 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예. 했는데 결국 너무 북한을 좋게 보려고 하는 시각에 빠진 나머지 좀 더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북한 눈치 보기에 빠진 나머지 그러니까 굳이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럼? 당연히 봐야 될 걸 혹시 놓치는 거 아닌가? 예, 뭐 예. 그런 당연히 봐야 될 걸 놓치진 않았겠지만 예. 혹시 조금 더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어. 혹시 애써 그렇진 않겠지만 예,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뭐 하루 만에 과연 보내는 것이 예. 그리 급한가? 예. 라는 부분이면서 아까 상하주의도 이야기했지만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예. 송환이라는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예. 보내고 나면 다시 조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예. 모든 증거인멸이라든지 예. 과연 그렇게 급하게 보낼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고가 깊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지금 사실 이런 소형 목산이 오는 게 여러 차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NLL 넘어서 오거나 또 아니면 또 한국에 도착한 이런 일이 반복할 수 있는데 반복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어느 쪽이론가는 좀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신문에 나온 도표 같은 경우도 예. 그냥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NLL 넘은 목선 숫자는 300척이 넘습니다. 예. 지난해에만. 예. 그리고 이 목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게 영해를 넘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바로 송환시키는 게 오히려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아.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예인해서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것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실 분이 100% 없을 수는 없는데 예, 예.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앞으로도 교류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든 정당한 방법으로든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느닷없이 찾아오는 손님들도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는 이제 뭐 정부 당국에서 관리를 잘 해가고 국민들도 예전과 달리 무슨 조그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이나 아니냐 이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역시 지금 뭐 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가동되거든요. 그러면 관련 상임위가 열리는데 아마 다뤄질 것 같은데요. 여기 아까 기사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황 관리냐 아니면 뭔가 급급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냐. 이게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상황이 좀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아마 국회에서 이 논의 본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에 얼마 전에 소포가 배달됐는데 협박을 하는 소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소포 협박범 자꾸 보니까요. 진보 대학생 단체 간부였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소포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소포가 왔는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서 수령이 됐어요. 그래 안에 보니까 죽은 새 그리고 약간 뭐 흉기 같은 게 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글씨 보이시죠? 그러놓고선 누가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태극기 자결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는 굉장히 약간 우익 성향의 누군가가 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난 1일 태극기 자결단 이름으로 민주당 이중대냐 뭐 이렇게 해서 흉기 든 택배를 보냈는데 잡았습니다. 30대 남. 보니까
진보 대학생 단체 간부였어요. 근데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는 지금 이렇게 잡은 자체가 이게 조작이다, 지금. 이거 조작이다. 뭔가 이간질하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대학생 진보단체가 왜 정의당에 협박성 소포를 보냈을까? 이럴 겁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놨어요. 정의당, 그리고 진보단체.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가깝게 지낸다고 통상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운영위원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달 초 윤수화위원실에 뭔가를 보낸 이 소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극우단체를 가장의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같은 진보 진영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 태극기 부대 등 폄훼 의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단체 진보연합은요. 공안 탄압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포 소식 알려지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저희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 놀래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이딴 소설까지 쓰면서 한 대학생 단체를 탄압하는 게 2019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 일단 이 단체는 반발하겠어 아니라고 조작이다 그러지만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이 진보단체 뭐 간부예요 지금. 일단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노리고 이런 걸까요? 지금 본인이 지금 전술을 거부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예. 것처럼 같은 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예. 걸 봐서는 상황을 아마 같이 일을 했던 대학생들도 믿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뭐 지금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 이제 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예. 이쪽에서 저런 일을 만약에 백색 테러인 것처럼 보수단체가 한 것처럼 꾸몄다라면 예. 이만큼 백색 테러나 보수단체에서 좋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좀 오명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그럼 것이 오명을 아닌가. 덮어씌우게 된다라면은 본인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굳이 예.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얘기 예. 중에서도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공안 탄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안 탄압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을까? 그러게요. 그게 현 이거는 정부와 공안 탄압. 뭔가 어떻게 맞지가 않는 보면은 얘기지 않습니까?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뭐 지금 확실하게 예. 결국 당사자가 입을 열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은 그리고 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것이 예. 어떤 경찰직의 조작이다 이런 발언도 저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뭐 뜻밖의 예. 주장을 많이 해온 예. 학생단체라 예.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방한에 대해서도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했다든지 해서 일반인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또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그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 아무래도 뭐 남의 칼을 빌려서 예. 그쪽에 덮어씌우는 전략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이 파악한 바는 뭔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상식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체포한 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변호사 앞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술이 안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이유와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이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예. 이분이 깨끗하다면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과연 변호사였을 때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행위를 전혀 없었다면, 예. 본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예. 자기는 그냥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변호사한테 개입하겠다, 변호사가 입회하에 이야기하겠다, 예.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냥 없는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이 예.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적어도 연루는 돼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고 또 어떤 관점이 있느냐. 예. 과연 이 지금 정권은 진보 정권인데 예. 진보 정권에서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안 탄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 얼핏 얘기했지만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본인들은 뭐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아직도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저는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예. 본인들은 극우 단체를 가장했다고 얘기하던데요. 혹시 본인들의 극자적인 생각 자체를 진짜 기본적으로 정의당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벌렸다가 예. 그래서 오히려 위장하는 동기도 설명이 되는 예.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오히려 생각이 너무 좌측에 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없죠. 배재영 전 의원,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실은 국회의원 상대에 이런 협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국회 당국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 뭐 이상한 사건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진짜 단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뭐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지 단체가 다 않겠습니까? 연관이 된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그렇죠. 뭐라는 건지 이것도 아직 몰라요. 예. 뭐 본인이 이 유모 씨라는 분의 본인의 예. 소행인지도 수사가 필요합니다만 단체에서는 모르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단체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죠. 있죠. 뭐 공안 탄압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상황이 워낙 당황스러우니까 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는 것은 힘든데 예. 아무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단체든 예. 혹은 어떤 개인이든 예. 저런 식의 협박을 한다는 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뭔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약간 협박성 소포를 보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자꾸 보니까 단체가 또 소속이 좀 뭔가 흐름하고 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큰 줄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사건이 아닌가 뭐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인과 관련된 뭐 재판 수사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 지금 무슨 채용과 관련된 얘기 지금 검찰 수사 진행이 됐고요.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딸이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KT에 직접 이력서 건넨 김성태. 서울신문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전 KT 사장 통해 전달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이러면서 KT에 직접 이력서를 건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이 한 진술과는 다른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자 김성태 의원, 검찰이 재판 전에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오늘 뭐 변호사 두 분 나오셨으니까 먼저 양지열 변호사. 검찰의 판단과 김성태 의원의 판단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맞서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미 뭐 이석재 전 회장을 예. 비롯해서 당시 KT 채용 과정에 관여했던 실무자들까지도 예. 구속해서 이미 재판이 시작돼 있습니다. 특히 예. 그쪽은 이제 업무 방해 혐의로 주로 계산이 됐고 검찰에서는 근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소개된 것 같이 그런 어떤 딸의 취업과 관련해서 뭔가 좀 김성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은 이제 그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소속해 있던 국회 간사위원회에서 예. 이석재 당시 KT 회장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한 그래서 좀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해야 되는 것을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막아줬고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석재 전 회장이 지시로 딸을 이제 취업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채용과 그렇게 증인이 안 나가도 한 게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네요. 대가 관계가 있어서 뇌물이 된다라고 예. 해서 이제 김성태 의원을 예. 기소한 거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혹시 KT 내부에서 지금 이미 KT 채용 과정에 뭔가 이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무슨 취업 지원서를 이렇게 뭐 인편으로 종이로 보내고 그럽니까? 그런 건 이상한 건 맞는데 예. 그런 일은 KT가 부정적인 일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한 거지 그 오명을 우리 딸까지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KT에서 무슨 내부에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KT 안에서 알아서들 저렇게 한 거고. 네,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김성태 의원이 KT 측에 부탁을 한 게 있다라고 예. 검찰은 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소장 내용대로 만약에 재판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사안이 좀
양상이 달라지겠네요. 왜냐면 김성태 예. 의원은 나는 모르는 아예 연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꾸몄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내가 유리한 일을 해줘서 예. 나를 딸을 취업을 시켰더라도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일이지 내가 관여한 건 아니다 했는데 직접 청탁을 했다면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이규환 변호사. 예. 사실 이번 사안과 관해서 이게 부정 채용, 뭐 채용 문제잖아요. 예. 근데 채용 문제를 뇌물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한 것도 이것도 그동안 계속 이례적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예. 하나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 지금 스포츠학과 하면서 지금 이력서 건넨 것은 예. 2011년 3월 1일이에요. 처음에 계약직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뇌물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2011년 3월 이후에 예. 2012년에 됐은 이후에 예. 그때 정인 채택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실 발생되고요. 아. 거기에 대한 대가 관계로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면 시차가 있다는 시차가 거네요. 있다는 뿐만 아니라 예. 계약직으로 들어간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럼 아마 저거는 공소장에 있다고 한다면 예. 모두 사실에 저기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이야기는 부정한 청탁과 뇌물 관계는 저거와 예.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고 예. 오로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고 예. 직접적인 관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될 때 그 예. 부분이고 고전에 있었던 대가 관계는 결국은 정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것인데 예. 대가 관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맞고요. 예.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되려면 서로 무슨 만나 가지고 이거 조건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은 바로 업무방해 있잖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실제로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양지열 변호사, 그다음에 이규현 변호사 두 분 법조인이 설명했잖아요. 지금 약간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재판에서 아마 이런 다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치열한 이런 어떤 논리 전개 그리고 서로의 증거 제시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몇 가지 얘기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준비해 주시죠.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그거 별거 아니다. 뭐 단거리잖아. 이런 반응.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북 원칙론자인 DNI 국장. DNI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을 말하는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정보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 DNI 국장을 트윗으로 경질했습니다. 그냥 그만 나오세요.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로 자른 겁니다. 그냥. 근데 그동안 이 DNI 국장의 이름이요. 여기 있습니다. 댄 코츠 국장입니다. 댄 코츠 국장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이 댄 코츠 국장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트윗 경질을 했고요. 후임엔 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인물 앉혔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트럼프 주변엔 예스맨 뿐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임으로 하원 의원인데 정보 경험이 없는 인물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은 비판을 잇따랐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 없다는 트럼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분위기가 이래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그리고 뭐 비판도 좀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또다시 핵무장론. 가끔씩 나온 건데 올 초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어제요.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수 야권에서 다시 고개 드는 핵무장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할 때다. 그러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럽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전술핵 문제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핵 개발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본인의 이전 SNS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8일입니다.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 확산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핵을 우리 남한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 무장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연속해서 지금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 아침엔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죠. 빈칸 채우기 지금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분석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코너인데요. 일단 어떤 빈칸인지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입니다. 아까 미국의 상황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에 나온 핵무장론, 이 핵무장론과 관련된 건데요. 또 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줄이요. 자, 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무엇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포퓰리즘의 목표는 무엇인 거죠? 한국당이 무엇을 노리고 했다는 겁니다. 저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한 얘기 소개하고 있고요. 위기 부각시켜서 정부 흔들기 아니냐. 그러자 이제 경향신문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다룬 거예요. 무책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관련 영상도 묶었습니다. 보시죠.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은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보겠습니까? 네. 핵무장론. 자유한국당에서 올 초에 뭐 2월에도 나왔고요. 3월에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오늘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돼서 어떤 북한의 도발이 강도가 세일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핵무장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께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답을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무엇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다. 경향신문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표현을 좀 추정해달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자, 먼저 최경선 논설위원께서는 보수층 결집. 그러면은 한국당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핵무장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최근에 그 북한뿐만 아니라 예. 러시아의 영공 침해도 있었고, 예. 뭐 일본, 중국 다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 안보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시기에 맞게 뒤엔 지금 이 그 전체적인 그 예. 제목의 맥락이 약간 비판적이거든요. 그렇죠. 안보 비판적인 포퓰리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예.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런 지금 주변 사강들의 예. 어떤 안보 분위기 속에서 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이것을 들고 나왔다. 뭐 그런 맥락으로 제목을 해석할 수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보고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지층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집을 좀 뭔가 노리고 있다. 근데 그러면 그 답은 그렇고요. 최경석 의원께서는 이 핵무장론, 여기 경향신문은 좀 무책임, 비현실적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핵무장론 자체는? 일단 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불편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근처에 핵이 없는 게 좋죠. 예. 없지만은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초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예. 평화를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예, 들어온다고 본다면은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 요구를 예. 몇 배를 더 한다는 건데 예. 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만큼 미국이 그만큼 역할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핵은 불편하지만
단지 평화를 위해서라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예,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생각입니다. 가만히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지금 한반도 주변 나라에 중국 핵 있죠, 러시아 핵 있죠, 미국 핵 있죠, 일본은 주일 미군이 핵을 갖고 있죠, 북한 핵 있죠. 한반도에는 아직 핵이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배재정 전 의원 국론 분열. 그러면 한국당 국론 분열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수층 결집과 예. 함께 이 양극단 그러니까 이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는 쪽과 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이 이 격돌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 주장을 같다. 하게 되면 논쟁이 또 시작된다 그렇죠. 이거군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진짜 질문하고 싶은 예. 게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의견에 어떤 입장인가? 이게 이제 최고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인데 예. 늘 한미동맹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의 예. 흐름 속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전에 없던 예. 뭐 그런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예.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 이렇게 명확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소요랄까 작은 예.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핵무장론을 꺼낸다는 것이 사실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인지 진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PT를 탈퇴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아마 무책임 비현실적이다 이런 제목이 아마 달렸나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 예. 문제 때문에 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렇게 수출 위주의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예. 주축인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진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핵무장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경환 변호사. 정부 흔들기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물음표는 뭐예요? 물음표는 왜 쓰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게 예.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서. 이건 뭐 경향신문 기사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연결하는 게 잘 같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기 사실 뺏긴 겁니다. 예. 저 보면 위기 부각시켜 정부 흔들기. 정부 흔들기가 밑에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흔들기 노리는 안보 포퓰리즘. 이걸 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예. 정부 흔들기를 노려서 안보 포퓰리즘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당이 정부 흔들기를 노리고 안보 포퓰리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좀 논리 잘 연결이 안 돼서 잘 답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저분은 아마 저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유추해서 쓴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표시네요. 동의하지 그게.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저는 핵이라고 하는 카드가 예. 하나의 새로운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당장 핵무장을 뭐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예. 일단 어쨌든 일단 전술핵이고 전략핵과 전술핵은 다른 부분이고요. 예. 적어도 전술핵 정도는 적어도 논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논의 자체가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버린 상태에서 과연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은 우리 입장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한테 남한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라는 차원에서 탄도미사일도 쏘고 오로지 북한과 예. 미국과만 협상하겠다. 예. 이런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협상 카드를 하나 가지게 되면 협상 능력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협상 능력을 실어주게 되는 그러면 건데. 핵무장론이 북한을 상대할 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될 보시는 수 거네요. 있죠. 이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결국에 남한의 핵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예. 그걸 처음부터 봉쇄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 전체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는 파악할 때가 됐습니다. 예. 뭐 당연히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예. 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도 저는 됐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카드를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보유한 자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보유국으로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예. 핵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는 과연 정부가 제대로 된 태도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협상의 카드라도 쓸 수 있는데 그걸 왜 봉쇄하느냐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절 변호사는 보수 결집. 그러니까 최경선 의원과 거의 같으네요. 글자 하나만 차이지 사실상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는 글자 수 계산하다 보니까 그냥 층까지 넣기는 좀 길 것 같아서. 보수 결집 정도 글자 수가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보시는 거네요. 결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는 좀 이제 예. 앞에 분들이 각자 말씀들 해주셨으니까 예. 다른 관점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예.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지 못한 어떤 태도처럼 보였다. 그래서 심지어 보수층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이 좀 있었고 예. 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좀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예. 받았다라는 분석들도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권에서 친일 프레임을 걸었다. 뭐 이렇게 네. 좀 뭐 한국당은 그렇게 주장을 불만을 하지만 나타내고 어쨌든 있죠. 그게 프레임이 여권에서 그렇든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좋지 않게 작용하는 예. 것만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이거는 어떤 뭐 전통적인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의 예. 특수성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 전통적인 개념의 보수와 상관없이 좀 다르게 행동하는 어떤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보수 결집을 노렸다. 자, 네 분 정답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최경선 위원께서는 보수층 결집을 노렸다. 그리고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국론 분열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이규환 변호사는 동의는 않지만 아무튼 정당에 가깝게 정부 흔들기를 노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보수 결집을 노렸다. 이렇게 네 가지 정답 각각 써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보겠는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무엇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다. 정답 보여주세요. 보수층 결집입니다. 최경선 의원께서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층자가 빠졌는데 사실상 정답입니다. 사실상 글자수가 정답으로. 5개가 들어가네요. 자, 사실상 두 분이 맞추셨는데 뭐 드릴 게 없네요. 다음부터는 뭐 인형이라도 좀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나 맞추셨어요. 보통 때는 한 분도 못 맞추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정답이 두 분이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핵 무장론 이게 이슈가 나올 때만 사실 좀 토론거리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얘기면서도 일본과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 유지 가닥, 그러니까 군사협력, 지소미아를 말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나 일본 측이나 모두, 이것까지 건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나, 경제보복 실마리는 안 보인다. 이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희망한 일본 관방장관, 여기 스가 관방장관 얼굴 나와 있죠? 관방장관이 관계가 어렵지만 협력할 일은 확실히 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협력할 건 이것만 또 협력한다네요. 경제도 협력을 해야지.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가 무슨 행정교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이제 당분간 교류하지 않겠다 입장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이 지자체 교류 중단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끈을 놓지는 않을 것 같은 또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러나 갈등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경제 보복 실마리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거 그냥 일본은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우리를 배제하는 걸.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스가 장관의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この点を踏まえつつ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가 지금까지 일본 행태로 봐서는 이게 일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쉽다는 걸로 들리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 얘기를 살짝 하니까 미국도 움직이고 아마 일본도 움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상황은 이렇고요. 자, 이 문제와 관련된 경제 현안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서민금융에 풀린 일본계 자금. 이런 우려가 있답니다. 일본이 보복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 자금과 관련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요.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이 지금 17조입니다.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그 풀린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빌려서 쓴 돈이 17조라는 거예요. 빚이네요, 이거. 전체 여신 76조 중 23%를 차지합니다.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자금 공급이 축소된 서민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신용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서민들이
어디 돈을 구할 데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부업체에 썼는데. 근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일본계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민층이 영향을 받고 고리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적도 있답니다. 건전성 악화, 실현 가능성 작다. 이렇게 뭐 이 자금공급 축소 가능성 작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프상으로 보면 일본계 자금이 꽤 되네요. 비중이요. 여기 보면 국내의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 여기 보면 여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죠. 금융 쪽에서. 국내 전체로 보면 뭐 저축은행, 대부업체, 학계 있는데요. 학계 보시면 76조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근데 그중에 17조가 일본계 자금이랍니다. 최영선 의원님, 진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일본 자금이 그 한국의 주식에는 13조 원을 투자를 했고 채권에는 뭐 2조가 안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저축은행하고 대부업계 이렇게 돈 빌려주는 데는 17조 원이나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 정도였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자 놀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 돈 빌려줘봐야 뭐 남는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에 와서 이자 놀이를 한 건데 뭐 이자 놀이 해가지고 돈 벌어간다고 하면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자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수요층이 있고 거기서 돈을 못 벌리면은 저 사채업에 가가지고 더 위험한 돈을 빌려야 될 또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한 것이고 이런 그 대출 시장에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돈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만기가 돌아왔을 때 무작정 돈을 내놔라 하고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돈을 받아갈 수도 없는 것이 이 업계의 어떤 신용도가 그게 소문이 한번 나면은 전체적인 신용도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여기서 장사할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물론 지금의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은 뭐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한일 관계 안 좋지만 시장 상황은 일본계 대부업체한테도 이익이니까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을 뭐 걷어들이거나 축소하게 되면 거기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현실화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규환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당연히 뭐 상식적인 국가라면 사기업 문제잖아요. 수출 규제는 뭐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사기업이 돈 벌기 위해 진출한 걸 가지고 지금 이 단계에서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한일 관계 나빠져 가지고 사기업도 못 하겠다. 그때는 이미 뭐 거의 파고 이르는 거라고 지금 보는데. 아니 사실 일본 경제복이 뭐 물건을 일본 업체가 만든 물건을 한국에 팔겠다고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사기업이 지금 돈 벌려고 나간 부분이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이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연장하자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일본의 지금 입장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뭐 이게 대법 가지고 뭘 서민에 영향을 끼치겠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해봤는데 뭐 이건 아니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날두 선수와는 아주 대조적이라서 오늘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노쇼 호날두와 달랐던 앤마리의 굿쇼다. 굿쇼. 앤마리 영국 가수입니다. 영국 가수인데요. 지난 6월에 우리나라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한 가수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음악 축제에 참가하러 왔는데, 공연하러 왔는데,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가 되자, 호텔에서 무료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답니다. 팬들이 나를 보러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실 원래 이 축제는요, 밤 9시에 시작이 돼서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비로 취소됐는데 뒤늦게 11시 30분에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또 늦게라도 밤에 팬들이 본 겁니다. 자, 호텔에서 무료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고요. 한국 팬들이 호응하면서 날린 종이 비행기에 눈물을 흘렸다. 뭐 아무튼 이제 이것도 이제 주최 측과 관계가 남아있는데 아무튼 공연이 취소됐는데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 밴드 킹 기저드도 지산 록 페스티벌 취소 후 깜짝 자체 공연을 했다. 이렇게 팬들을 배려하는 연예인들이 해외 연대에 있다는 거예요. 호날두와는 다르죠.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영국 가수 앤마리 내한 공연 취소되자 한국 팬 위에 자비로 공짜 무대를 마련해서 팬들을 위해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호텔 라운지를 빌려서 깜짝 공연했다. 호날두와 비교된다. 이런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떤 가수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앤마리에 예정된 공연은 뮤지션의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Go to Rubik Lounge. It's free. Don't need tickets. 11:30.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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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팬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팬이 되는, 누구는 다시는 팬이 안 되는, 뭐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배재정 전 의원. 사실은 저 앤마리 가수, 뭐 평상시였다면 별다른 뉴스가 안 됐을 것 같은데, 호날두 선수와 비교가 되면서 아주 큰 뉴스가 돼버렸어요. 네, 저는 사실 저 뉴스를 처음 보고 예.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이 사람들이 찾아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비슷한 거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있으면서 저도 저 가수의 공연 장면을 보니까 괜히 제가 좀 뭉클한데 저렇게 또 팬들의 열망을 가수가 받아 안아서 공연을 해줬다는 것 자체도 참 고마운 일이고 예. 특히 뭐 노쇼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실 텐데 거기에 조금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요 두 인물 저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호날두 선수와 앤마리 가수. 프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팬들의 지지와 팬들이 내는 돈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라는 게요. 자, 그럼 프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일단 미담으로 보이고 예. 저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가슴 흐뭇했는데 예. 근데 모든 그 사안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데 예. 어떻게 공연 기획사가 뮤지션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은 요 뮤지션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취소된 과정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예.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 팬 300명이 모인 그 호텔 공연을 해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예. 300명이 모일 정도면 안전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저렇게 갑자기 공연을 기획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안전 사실은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미담이라는 측면,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은 예. 저렇게 다중의 그 관객이 모일 때는 예.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뮤지션이 모여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였다는 건데 예.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미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상 공통점은 주최한 어떤 기획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과연 기획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대로 한 것인가? 뭐 이런 논란들이 둘 다 지금 사실은 이 사안에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악보입니다. 베이징 출신 유명 피아니스트 유자왕의 공연 모습입니다. 피아노 앞에 놓인 태블릿 PC에 눈이 가는데요. 최근 이렇게 종이 악보 대신 전자 악보를 쓰는 연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게와 가격이 큰 장점인데요. 태블릿 PC에 수천 권의 악보를 넣을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하고 전자악보는 종이악보의 절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젠 악보도 스마트 시대인 걸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제주도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제주시내 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비공개 방문한 건데요. 이는 한 시민이 문 대통령의 식당 방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기생충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한 지역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지만 하루 전날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은 기술적 이유라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에서 흔히 검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접한 중국 영화 팬들은 호평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컷에서 다룬 내용 저희가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화면 좀 봐주시죠. 이슈컷 두 번째 사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주말 동안 제주도 방문 얘기. 오늘 꽤 많은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인터넷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말에 제주도 비공개 방문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죠. 김정중 여사, 손자 등과 다녀왔다. 청와대, 주말 일정은 개인 일정이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뒷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일정이다. 뭐 주말 일정까지 갖고 뭐라 그러느냐 이런 반응이었고요. 이번 주는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 예정이다. 그러니까 휴가는 공식적으로 취소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경환 변호사.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사실은요, 이게 처음에 비공개였다가 사진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주말 동안에 뒤늦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확인을 해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름 휴가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있고 나서 뒤늦게, 제주도를 다녀왔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뒷말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만약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라고 뭔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휴가는 취소하겠습니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으면 얘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대통령이 사실 자기 본인의 휴가를 취소하고 뭐 국정에 전념하겠다. 아주 미담이고 그렇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래서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뭐 기사화되고 모든 미담으로 다 생각. 역시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개인 일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휴가 같이 갔다 오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번에 휴가 취소하는 대신에 그냥 제주도 개인 일정으로 갔다 오겠다.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1박 2일 갔다 오는 걸로 휴가를 좀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별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죠. 아무 말 나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갔다 오셔야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다가 갑자기 나중에 갔다 온 걸 이야기를 하니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배재정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 논란까지는 아니고 그냥 뒷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느냐는 생각을 우선 뭐 좀 논란까지는 가지고 아닌 것 있고요. 같습니다. 이거. 저는 또 거꾸로 이 대통령께서 사실 휴가를 안 가시면서 그 파장도 일파만파가 있을 수 있을 지금 텐데. 장관, 뭐 총리 다 휴가 안 간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취소하시지 마시고 좀 연기하셔서 휴가를 또 가셔서 우리 국내 관광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지금 워낙 또 국제 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으로서는 편히 쉬시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 것도 국민들께서 대통령 아실 것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게 막 너무 복잡하죠. 사실은요. 생각하기 너무 많아서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 일도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일본의 대응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휴가를 지금 취소하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지 말고 좀 미뤄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날 때 그때 꼭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총리도 좀 쉬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최경선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 뭐 논란까지는 아니고 한 뭐 뒷말이 있다 이 정도 같아요. 일단 국정을 책임지시다 보면은 당초 생각하고는 달라진 것들이 많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누구보다도 휴가 삶의 그 질을 많이 말씀하셨고 취임 직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가를 가신 분인데 그럼 연차 휴가 적극해서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에 못 가실 정도 되면은 그만큼 국정이 여러 가지로 한계도 있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 그 휴가 공약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뭐 많은 공약이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해 가면서 저렇게 수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뭐 한 2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은? 저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은 주말에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제주도 간 게 특별한 일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대통령 청와대 가서 대통령 개인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말에 그러면 주말에 계속 일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사가 여러 가지에서 눈길을 잡는 기사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